자,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세종대왕 죽고 나서의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단종하고 네. 세종 말하는 아니요, 빨리 와. 쭉 얘기할게요. 자, 세종. 자, 세종대왕과 수원하고 심씨 사이에서 여러 아들들이 이제 있었죠. 네, 큰아들이 훗날 문종이 되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셋째가 안평대군, 넷째 아들이 임영대군, 다섯째가 광평, 여섯째가 금성대군, 일곱째가 평원대군, 여덟째가 영흥대군. 네. 자, 요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세종대왕이 정말 32년 동안 왕을 했는데,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주 뛰어난 군주였죠. 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근데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세종대왕 못한 거 첫 번째, 운동. 건강 관리를 못했다 그랬죠. 일단은 음식을 뭘 많이 드셨다 그랬어요? 그쵸, 육식을 주로 하셨다 그랬죠. 자, 근데 육식을 많이 하면, 뭐, 운동을 좀 많이 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운동은 또 잘 했다 그랬나요? 운동 잘 안 했다 그랬죠. 예? 해야지. 뭐, 말 타고 다니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잘 안 했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30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었죠. 세종대왕 건강 상태가. 뭐, 등에 종기 나고, 그리고 눈 점점 시력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앞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관절염에다가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막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역시. 그래서 세종대왕 그 죽기 10년 전부터 큰아들이었던 세자, 문종이 10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아버지 대신해서 신하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결제받고 하는 일들을 대신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왕이 시시콜콜하게 이거저거 할 일들이 많아요. 도장도 많이 찍어야 되고. 그거를 세자 시절부터 그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던 사람이 문종이, 아버지 건강 때문에. 세종이 두 번째로 못했던 거. 며느리 복이 없었죠. 복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너무 완벽하게 며느리감이나 이런 걸 고르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세자빈으로 맞이했던 여자가 휘빈 김씨였죠. 근데 이 휘빈 김씨가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아요. 문종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빨치고 쌀. 자기 심던 꽃신을 태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문종에게 그 물에 태운 다음에 물에 이거를 타가지고 먹이려고 그랬죠. 자,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뱀이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액체를 헝겊에 묻혀서 이거를 품에 간직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은 환장을 한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휘빈김 씨가 쫓겨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맞아들인 며느리, 그러니까 순빈봉 씨였죠. 이 순빈봉 씨는 그래도 얼굴 세종대왕이 좀 보고 뽑으라 그래서 좀 예쁜 여자를 뽑았는데, 자, 문제는 여자를 좋아했죠. 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조선 최초의 레즈비언, 동성애자였죠. 그래서 이게 또 발각이 되면서 순빈봉 씨도 쫓겨나고, 세 번째로 맞이한 며느리가 그날 괜찮았어요. 그래서 문종이랑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자, 이분이 현덕왕후 권씨인데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에서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이 경혜공주. 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종이었죠. 이름은 뭐였죠, 혹시? 이홍이었죠, 그죠? 대통령 그 기대는 뭐예요? 세종대왕은 이도, 이도? 네. 문종은 이향. 자, 근데 문제는 단종을 낳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현덕왕후 권씨가 산후병으로 죽어요. 자, 그래서 단종은 이제 엄마가 없이 갓난아기 상태로 자라게 되는데 아무튼 아기가 젖도 먹고 해야 되죠. 이때 단종의 젖을 먹이고 단종을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세종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자기 아들도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낳고 난 직후라 가지고 마침 젖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종을 젖을 먹여가면서 마치 엄마처럼 키웠다 그랬죠. 그죠?
그 단종은 혜빈 양씨에 대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애틋했다. 자, 세종대왕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들 수양대군. 네. 수양대군은 굉장히 좀 스타일이 와일드했다 그랬죠.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성격도 좀 이렇게 괄괄하고 네, 운동을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반면에 셋째 안평대군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문적인 소양이 좀 강했던 사람. 자, 근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단종의 엄마였던 현덕왕후 권씨, 그러니까 문종한테는 아내죠. 아내가 죽었죠.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인척이 죽게 되면은 상례를 치르죠. 예. 그 상례를 치를 때 보통은 상복을 입죠. 까끌까끌한 상복 입고 조문객들 받아가지고 그 조문객들 대상으로 뭐 예법에 맞게끔 절을 하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 상복 입고 상례하는 기간이 다른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보통 1년상을 해요. 자, 그래서 현동하고 권 씨가 죽었을 때 1년상을 치르게 되고, 자, 그 무렵에 아버지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시작을 해요. 업무가 일단 과중해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문종의 다섯 번째 동생이었던 광평대군이 자, 야사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다가 뭐가 걸렸다 그래요. 네,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다 그래서 20살에 죽게 되죠. 자,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또 몇 년상? 1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상이 끝날 무렵에 일곱 번째 동생이었던 평원대군이 또 어떻게 돼요? 홍역에 걸려서 죽게 돼요. 홍역이 천연두라고도 불렸죠? 이거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또 1년상을 치르게 돼요. 영거푸. 자, 이거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이듬해 이번에 누가 죽어요? 엄마 수원왕후 심씨가 죽게 돼요. 자, 엄마 돌아가시면 몇 년상 해야 돼요? 3년상을 해야 돼요. 그 힘든 승례 의식을 3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문종이 대리청정도 하면서 영거푸 줄초상이 나가지고 상례를 거듭하느라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어머니 3년상 끝났을 무렵에 누가 돌아가시죠? 아버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문종이 정식으로 왕이 돼요. 근데 조선시대의 왕의 즉위식은 항상 보통 기쁘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아버지 왕이 죽으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을 겸한 즉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세종대왕이 죽으면서 또 상복을 입은 채로 군주에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만 합쳐봐도 이 상례 기간만 9년을 했어요. 대리청정 8년. 그리고 왕이 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3개월 만에 문종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종은 죽으면서도 눈이 안 감겼어요. 일단은 자기 아들 단종이 너무 어렸죠. 몇 살이었어요? 12살. 12살밖에 안 됐죠. 보통 이렇게 어린 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뺏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왕을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좀 보살펴 줘야 되죠. 누군가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 그 역할을 누가 하죠? 그쵸. 가까이나 엄마고 조금 멀게라는 할머니가 이걸 해줘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원래 단종의 엄마가 대비 현덕왕후 권씨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미 먼저 죽었죠. 그러면 할머니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도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도 돌아가 죽었죠. 자, 그래서 단종은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종이 이거 아무래도 동생들은 너무 또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불안했죠. 그래서 어린 단종을 부탁한다. 신하들한테 맡기죠. 그 임금이 죽으면서 어린 왕을 부탁할 신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명대신이라고 부르죠. 영의정, 황보인. 그리고 영의정은 그냥 신하들의 제일 우두머리 격이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좌의정인데 좌의정으로 누구?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김종서는 세종대왕 때 그 여진족들 살던 함경도 지역을 정복해서 그 문관이지만 무루도 이름이 난 사람이었어요. 육진개척의 영웅이고 별명이 뭐였죠? 큰 호랑이? 대호였죠. 자, 그래서 이 황보인과 김종서 이 두 사람이 고명 대신으로서 이 어린 단종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어요.
자, 근데 아무래도 단종은 너무 어렵고, 단종이 어렸을 때 젖을 먹고 자란, 어렸을 때 사실상 엄마 노릇을 했던 할아버지 세종의 후궁, 첩 누가 있었죠? 혜빈 양씨. 원래 조선시대 왕비가 아니고 후궁들은 자기가 그 모시던 남편이 죽으면은 어디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업원이라는 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 스님처럼 머리를 깎진 않지만 여자 스님 비구니처럼 평생을 속세랑 인연을 끊고 죽은 남편을 그리면서 불공을 들이다가 죽는 게 보통 후궁들의 인생이었는데 정업원에 들어가 있다가 어린 단종이 즉위하니까 이 혜빈 양씨가 단종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절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궁에서 단종이랑 이제 자주 만나면서 살게 되는데 데뷔도 아닌데 무슨 노릇을 했어요? 데뷔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굉장히 고가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가장 권력 욕심이 많았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됐을 때 저 조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삼촌 누구? 수양대군이 자, 저게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못마땅했던 건 이 여자보다도 고명 대신들이 어린 왕을 끼고서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이 고명 대신들이 권력을 행사했던 거 먼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황표정사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의정 자리가 비었어요. 우의정 자리에 그 누가 좋을지를 고르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2조라는 부서죠. 2조. 2조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을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권한을 뭐라고 불러요? 인사라고 불러요. 인사권. 그래서 너희 나중에 삼성이든 현대든 대기업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 안에서 제일 파워가 센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요? 인사팀이에요. 네. 인사팀에서는 이 사람들 보직이나 승진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퇴사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인사팀에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일을 잘했거나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들이 보통 인사팀에 들어가. 인사팀 다음이 뭐 기획팀 이런 팀들. 네. 근데 아무튼 2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데 2조에서 우의정이 될 만한 사람 3명을 먼저 추천한다 그랬죠, 왕한테.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도장 찍어요? 왕이 찍는 거예요. 그 3명 추천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삼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삼망. 예를 들어서 우의정 자리에 김진영, 업무 성적이 뛰어나서. 그리고 V. 이주원. 네. 아유. 그리고 또 하나의 김성규. 이 3명이 삼망에 올라왔어요. 자, 이들 중에서 우의정이 누가 괜찮은가를 딱 2조에서 추천하고 그거를 보고 왕이 딱 여기다가 빨간 점을 이 이름 위에다 찍으면 뭐가 되지? 어렵다. 인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을 쓰는 게. 자, 빨간 점을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심히 나온 자,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빨간 점을 찍으면 그 사람이 우의정이 되는데 자, 이거 김이 2명이니까 2를 찍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빨간 점을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떨어질락 점점자 써가지고 낙점이라는. 우의정에 낙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종이 12살이에요. 5학년이에요.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가 2조에서 올린 삼망 명단을 미리 보고 노란색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단종이 이걸 보고 빨간 점을 찍어요. 이거는 인사권이 왕한테 있는 거예요, 신하한테 있는 거예요. 신하가 사실상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걸 황표정사라고 해요. 노란 점을 미리 찍는다 그래가지고. 뭔가 김씨로 태어났을 땐 나한테 찍힐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다가 조선시대에 왕자로 태어나면 자, 최상위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왕이 못 된 왕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대군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참여가 안 돼요. 조선시대
그 출세하고 벼슬길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거죠. 대군들은 과거 시험 응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정치 참여가 아예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이래로의 정책이에요.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 왕이 될 그 중심 줄기 외에 나머지 왕자들 종친이라고 부르죠? 왕족들을. 그 종친이나 외척들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군들은 정치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왕이 못 된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치? 나라에서 그래도 땅이랑 돈은 나오니까 그거 먹고 그거 입고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핏하면 뭐에 걸리기가 좋아요, 왕자들이. 왕자들은 또 다른 전 왕의 피를 받은 그 자식들이죠. 대군대죠. 현 왕이, 현 왕의 형제들이나 보통은 사촌 친척들일 거 아니에요. 현 왕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현 왕한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왕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반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런 걸 영모라고 하죠, 영모.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대군이나 왕자로 태어나면 항상 그 영모에 연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들한테는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정치 참여는 못 시키더라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켜요.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이 아들들한테 무슨 일을 시켰죠? 한글 창제하는데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아들들한테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부처의 일대기를 한글로 쓴 석고상절 이런 것도 막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세종대왕은 돌아가셨고 아무튼 대군들은 정치 참여를 제한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군들이 조금이나마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분경이 뭐였죠? 자, 낮은 관리. 그러니까 7급, 8급, 9급 때는 그 품계가 낮은 관리들의 그 인사 인사 관련된 것들을 이 대군들이 이제 하나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관직에 나가려면 과거 시험에 급제해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군 집에 드나들면서 뇌물 조금 조금 바치면은 그 뇌물 크기나 정도에 따라서 대군들이 봐서 괜찮다 싶으면은 그 하급 관리지만 인사로 이 사람을 어디 어디에 써달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분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뇌물이고 청탁이죠. 근데도 정치 참여 제한된 왕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행해져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경을 김종서 황보인이 딱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일이긴 한데 이 그나마 분경으로 집에 재산도 조금 늘리고 여러 사람들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 대군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자, 특히나 여기 이를 갈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요. 김종서가 이걸 주도했고 이 분경 금지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 이 수양대군이었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과 또 사이가 안 좋았던, 특히나 야심만한 수양대군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인물로 안평대군이 있었죠. 형이랑 라이벌 관계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평대군의 오른팔이자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이현로란 사람. 그리고 한 명 더 쓰면 단종한테는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단종한테는. 그쵸. 작은 아빠죠. 작은 아빠. 네. 삼촌이죠. 삼촌. 네. 그 숙부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숙부가 누구였을까요? 금성대군이었어요. 여섯 번째죠. 이 단종이 어렸을 때 금성대군 집에 가서 몇 달, 몇 년을 살았을 정도로 이 금성대군과 사이가 굉장히 좀 돈독해서 금성대군도 단종을 되게 예뻐했고 조카라서. 네. 자, 근데 이 수양대군이 워낙 좀 권력 욕심이 많은 인물이고 뭔가 좀 저 세종대왕 죽고 문종 죽은 다음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형이랑 또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게 금성대군이란 인물이었죠.
자, 그 수양대군은 아무튼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수양대군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권람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권근이라는 개국 공신이에요. 조선. 태종의 오른팔인 사람이었어요. 이 권근은 대유학자면서 개국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또 자기 아버지는 권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집현전에 일했던 세종대왕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했던 뛰어난 인물이어서 집안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권람은 30대 후반이 되도록 과거 시험에 급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양대군 집이나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수양대군이 그래도 잘 나가는 왕자다 보니까 손님들 좋게 잘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 같은 거 나오면은 음식 받아 먹고 거기서 수다 떨다가 집에 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자, 보통 손님 오면 드시라고 밥이랑 국을 내놓으면 그 국이 식을 때까지 권람이 집에 갔다 그래요? 안 갔다 그래요? 안 갔다 그래요. 찰한, 국갱, 산에 랑자 써가지고 권람의 별명은 뭐였어요? 한갱랑. 예, 국이 식을 때까지 집에 안 가는 사람. 그 권람의 베프. 자, 비슷한 사람끼리 또 친해지죠. 집안은 좋은데 과거 시험 합격 못했던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던 누구? 한명이다, 한명. 이 한명에도 한상질이라는 개국공신의 손자예요. 자, 근데 이 한명에도 과거 시험에 지금 30 후반이 되도록 급제를 못하고 있었고, 요 당시에 한명에는 좀 특이점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고 보통 나오죠. 근데 몇 달 만에 나왔다 그래요. 7달 만에 나왔다. 근데 별명이 몇 삭동이? 칠삭동이. 근데 그 미숙아로 태어난 거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좀 덩치가 아주 커졌다 그래요. 네.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온 유지태만, 유지태 키가 190 넘죠. 그렇게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으로 컸다 그래요. 한 명에도 과거 시험 급제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안은 잘 사니까 음서로 그 경덕궁지기를 맡게 되는데 경덕궁은 실제 궁이라 그랬나요? 이 경덕궁이 어디 있다 그랬죠, 이거? 개경에 있다 그랬죠? 개경에서 누가 살던 집이에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가 아직 고려의 신하일 때 머물던 집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니까 그 이성계가 살던 집을 그냥 궁이라고 높여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집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냥 기념관처럼 아무도 안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 일 없는 그 곳에 가가지고 여기를 지키는 일을 한명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람이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를 시켜요. 자,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난 날, 자, 한명회를 가리켜서 나의 장자방이다라고 한명회를 치켜 세웠다 그래요. 장자방은 이제 중국에서 한나라라는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의 책사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서 이름은 장량인데 그 자가 자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을 제갈공명이라고 부르듯이 장량을 장자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튼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나의 장자방이다라고 추켜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 집을 권람과 마찬가지로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수양대군한테 지금의 정치 상황과 수양대군의 적이 될 사람, 아군이 될 사람,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주게 되죠. 자, 관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이 즉위한 왕이 즉위했습니다라고 어느 나라에게 먼저 알려야 될까요? 그쵸. 중국의 명나라에게 알려야 돼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하죠? 미국. 미국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대통령한테 아부겸 나 대통령 됐습니다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때는 명나라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명나라에 어, 단종 즉위했다는 걸 알리러 누군가 사신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 사신을 쓸 칸이 없네. 고명사은사라고 불러요. 명나라에 알릴 고자, 알리러 가는 거예요. 자, 이 고명사은사로 누군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자청하고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수양대군이 여기 이 고명사은사를 자청해요.
근데 명나라를 가는 게 지금은 중국 갔다 오는데 가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고 갔다 왔다 해도 한 서너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당시 때는 중국 수도 그 베이징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걸어가야 해요. 걸어가야 되죠. 말 타고 양반이니까 말 타고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그럼 얼마나 걸리죠? 이게요. 그래, 빨리 가도 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양대군이 이 고명사한사를 자처했어요. 이 그렇게 되면은 한양을 비우게 되는데 자기 정치적 반대편에 있던 라이벌들의 어떤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리게 되는 효과도 또 있죠? 요런 걸 또 노렸다는 계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자기가 명나라 가서 뭔가 나는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하고 얼굴을 알리고 싶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는데 이때 수양대군이 픽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숙주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신숙주는 과거 시험 3등 급제한 사람. 집현전 학사 출신이죠. 이 집현전 출신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디 그냥 그 서울대 뭐 학사, 석사, 박사 해가지고 어디 연구실에 있는 그 아주 초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 집단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신숙주가 집현전 학사로서 이 고명사원사의 대열에 참여해가지고 가게 되죠. 수양대군과 함께. 그리고 수양대군은 이때 만약에 자기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 김종서나 안평대군 쪽에서 자기 쪽 세력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종서랑 황보인의 아들들도 이 고명사원사에 같이 데리고 가게 돼요. 이거 왜 데리고 간 거예요? 인질처럼 데려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신숙주랑 뭐 미우나 고나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갔다 오게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때 신숙주를 수양대군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자, 몇 명을 더 써볼게요. 그리고 홍윤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별명이 경해예요. 경해. 경이 뭘까? 경. 너무 좀 문제가 어려웠나? 네. 저 남자들 요즘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포경 수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그 남자들 네. 그 껍질이 있어요. 이게 네. 거기에 껍질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껍질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칼로. 나 레이저나 칼로 제거하는 건데 그거 왜 제거할까요? 거기서 암 같은 거 생겨요. 그게 이제 이걸 덮고 있으면 이게 습하기도 하고 거기 뭐가 자꾸 껴가지고 피부병이나 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게 사실은 좀 일본은 또 서양에서 배워온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남자 그 성기 앞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얇은 가죽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선생님도 갓난아기 때 받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막 앙앙 우니까. 그때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크고 어, 나서 한 요즘에는 아기 때도 그거 아기 몸에 그 칼을 대게 되면 아기가 그걸 충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좀 크고 나면은 하거나 아니면 요즘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안 해도 되죠. 예, 근데 아무튼 안 하려면 찔 때마다 포경 수술을 고래 잡는다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 그 고래가 이제 남자 그걸 의미하는데 그 고래 잡는다는 거를 한자로 쓰면 포경이에요. 포경. 포가 포획한다 이런 뜻이고 경이 고래 경자라는. 이 괜히 얘기했나? 네, 자, 아무튼 자, 이 해는 무슨 해자냐면 다 바다 해자예요. 바다 해. 예. 자, 고래가 바닷물 마시듯이 술을 처먹는 거예요. 자, 고래가 바닷물을 뭐 이제 새우 같은 거 있으면은 바닷물 막 들이마셔가지고 한 번에 먹죠. 그만큼 술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망나니가 돼요. 막 사람도 잘 때리고, 예.
남의 이제 예쁜 여자 보면은 남편 죽이고 여자도 뺏고 삼촌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망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그 글재주는 있어요. 그래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 홍윤성, 홍달손. 이 사람은 과묵해요. 근데 권랑 한 명이랑 마찬가지로 급제를 못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세조랑 수양대군이랑 만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묵과에 급제해요. 묵과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없던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새로 생긴 무인들을 선발하는 시험이죠. 이 홍달손이 묵과에 급제한 다음에 맡게 된 역할이 한양 도성을 순찰하고 경비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게 나중에 디데이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양정. 이 사람은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 글을 몰라요. 근데 손에 뭐 쥐어주기만 하면 진짜 왜 맥가이버 같은 사람들 있죠. 왜? 뭐 뚝딱뚝딱 잘 만들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무예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말은 할 수 있어. 어? 말도 없고. 말은 하죠. 글만 못 읽는 거예요. 한자가 어려우니까. 자, 이런 사람들, 양정, 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수양대군 쪽에 아름아름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마침내 고명사한사를 갔다가 왔어요. 명나라에도 자기 얼굴도 톡톡히 알리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게 왔는데 이 김종서 황보인과 수양대군의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수양대군이 이제 마침내 디데이를 잡죠. 그날이 1453년 10월 10일. 자, 1453년은 개유년이에요. 자, 이날 밤 늦은 시간에 한양도성이 이렇게 있으면 한양도성 서쪽 바깥에 있었던 김종서 집을 수양대군이 찾아가요. 자, 수양대군이 혼자 찾아간 건 아니고, 어, 자기 믿을 만한 사람, 이 양정, 무예가 뛰어난 양정과 양정은 칼을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집의 노비였던 임어을운, 이름도 노비 같죠? 네. 이니셜이 이응, 이응, 이응이죠. 이응 4개. 네. 임어울룬. 네. 임어울룬은 이 소매자락 속에 메이스, 철퇴를 숨기고 있었죠. 수양대원이 무슨 일이 있었어? 수양대군은 콜리? 묵살하고 있었죠. 네. 자, 아무튼 이 수양대군이 김중서 집을 방문했는데, 자, 문을 두드렸어요, 밤늦게. 밤늦게 남의 집 가는 거 실례죠. 자, 근데 문 두드리면서 문지기한테 한 얘기가, 이 조선시대 관리들, 양반들은 이 모자를 쓰죠. 갓. 갓이죠, 갓. 근데 이제 관리들이 그 궁에 들어갈 때 쓰는 모자는 관모라고도 하고, 그 사모라고도 하는데, 그 사모 뒤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걸, 이걸. 맞아, 맞아, 맞아. 저기 있네. 이거를 뿔이라고 불러요, 뿔. 팔딱팔딱은 안 하고. 자, 이 사모 뒤에 달려있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뿔. 이 뿔이 한쪽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문지기한테.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줘요. 자, 그래서 수양대군과 양정과 임어울은이 김종선의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김종선은 밤늦게 왕자가 찾아왔다니까 집 안에서 맞이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집 밖으로 사랑방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수양대군을 그 마당에서 만나는데 김종서 뒤에 김종서 큰아들이었던 김승규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도 덩치가 좀 있었고 아무튼 남자기 때문에 만약에 육박전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걔부터 죽여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김종서를 좀 외톨이로 만들기 위해서 수양대군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자, 단종, 그러니까 임금님이 급한 편지를 지금 김종서에게 보냈는데 요거 읽어보셔야 되니까
자, 이거 지금 급하니까 빨리 와서 읽어보셔야 된다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얼핏 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종서 생각이 지금 밤이죠. 깜깜하기도 하니까 그 글씨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보자고 해요. 근데 수양대군이 거듭 이제 급한 일이니까 빨리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종서가 수양대군 결국 요청에 응해가지고 가죠. 근데 수양대군 얘기는 그 편지를 저 달빛에 비춰보면 달이 밝으니까 이게 잘 보일 거라 그래서 김종서가 그 얘기 듣고 자, 이 편지를 받아서 자, 이렇게 달빛에 비춰보죠. 아들이랑도 자연히 멀어졌고 자, 김종서가 양손으로 이제 편지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됐죠. 이때 종이었던 이모 어른이 어떻게 하죠? 실태로. 철퇴를 꺼내서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리치죠.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어떡해요? 맞아요.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하고 쓰러지고 장남이었던 김순규가 아버님 하고 뛰어들죠. 이때 무예가 뛰어났던 양정이 칼을 꺼내서 김순규를 찔러서 죽이죠. 자, 이게 1453년 10월 10일 밤에 이루어진 이름하여 계유 정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것도 이제 계획이 된 거겠죠. 자, 이 계유 정난할 때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무슨 정자일까요, 이거? 받을자 정정 편안히 할 정이에요. 난은 무슨 난자일까요? 난. 난. 찍어보세요, 난. 그 뭔가 황건적의 난 할 때 그 난 황소의 난 할 때 그 난. 황소의 난? 황건적의 난? 어떤 난일까요? 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울 난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지러울 난이 아니에요. 이 난은 난초나는 뭐냐? 어려울 난자예요. 난이 될 때 그 난자. 이게 무슨 난자라고요? 어려울 난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까 지금 진영이가 얘기한 황소의 난 이런 것들은 다 어지러울 난자거든요. 자, 근데 이 난은 어려울 난자예요. 그래서 란이라고 쓰면 틀려요. 난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수양대군 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지금 김종서나 황보인 같이 어린 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신하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기들이 편안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정난이. 자, 이렇게 해서 김종서가 철퇴를 맞았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바로 도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홍달손을 시켜가지고 자, 이 4대문의 문을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 닫게 만들어요. 왜 닫았을까요, 문을? 한종한테 김종서가 군대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육진개척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김종서가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수양대군 쪽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려고 자, 김종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이었죠. 그래서 문을 다 닫죠. 그리고 바로 찾아간 곳이 지금 종로구 경운동에 있었던 경혜공주의 집으로 찾아가요. 경혜공주가 누구죠? 예. 경혜공주 집에 자기 누나 집에 누가 있었어요? 단종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치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자기 누나가 제일 가까운 피부치 아니에요. 남동생 입장에서. 그래서 누나 집에 가 있었는데 이 단종을 수양대군이 급히 찾아와가지고 지금 김종서 황보인의 무리가 안평대군과 함께 영모를 꾸몄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걸 감지하고 자 먼저 김종서를 제가 쳤습니다. 자 지금 주상께서 명패라고 하면은 임금이 이제 급할 때 신하들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패인데 이 명패를 내리셔가지고 지금 경복궁으로 그 김종서와 관련된 무리들을 불러서 주살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단종이 당황한 상태에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승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명패를 받아가지고는 그 이 야밤에 여러 그 대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신들을 경복궁으로 다 불러오게 돼요.
자, 근데 그 경복궁으로 불러 들어온 사람들,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갈 때까지 문이 3개 있었는데, 첫 번째 문 지날 때 양반들이니까 다 하인들 데리고 왔겠죠. 그 하인들을 우선 떼어놔요, 다. 그럼 두 번째 문 지날 때는 혼자 지나가게 되겠죠. 그 혼자 지나갈 때, 한명회라는 그 꾀돌이가 만들어놨던 살생부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살부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문안 지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철퇴로 내리치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자, 두 번째 문 지났을 때 생부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문까지 열어가지고 수양대군 근처로 이제 보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룻밤 사이에 황보인, 네, 김종서, 이현로, 그 밖에 여기 지금 적히지 않은 많은 김종서 측 인물들이 다 제거를 다. 자, 근데 이제 김종서가 그 철퇴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도성문이 다 닫혀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가고 도성 바깥에 자기 둘째 아들 집에 몰래 숨어 있게 돼요. 김종서가 안 죽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그 아침이 밝아온 다음에 이 양정이랑 홍달손 이 무인들을 2명을 보내가지고 김종서를 거기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죠. 노비가 똑바로 앉죠. 출전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기 주인이 자기를 하인을 너무 부려먹어서 네. 자기 주인의 명령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살살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았겠죠. 어떻게 철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탁 맞아가지고 사람이 두개골이 깨지고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좀 어설프게 맞았거나 빗 맞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임어울운이 그 이제 김종서를 내리쳐서 바로 죽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양대군은 다음날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이제 벼슬을 내려요. 먼저 영의정 부사 겸 서운관 경연사 겸 한이병조사. 자, 먼저 수양대군이 가지게 되는 타이틀 뭐가 됐죠? 영의정이 됐죠. 국정을 총괄하는 왕 다음의 리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신하들 모아놓고 정치 토론하는 거 뭐라 그랬죠? 음. 경연이라 그랬죠. 경연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서운관 경연사. 자, 나라에서 인사권 담당하는 부서 2조라고 했죠? 2조랑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 병조. 2조와 병조의 우두머리를 판서라고 하죠. 2조 판서, 병조 판서. 2조와 병조의 판서를 겸하게 됩니다. 영의정, 인사권, 군사권, 경연 최고 책임자. 그리고 며칠 뒤에 중외 병마도통사. 자, 지금 한양 도성이랑 중앙군은 장악을 했는데 지방군들이 또 만약에 그 수양대군에게 반기를 들고 모여가지고 한양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죠. 그 지방 군사들 이동할 수 있는 그 인사권과 이런 것들을 가지는 지방군 장악까지도 마치게 된다.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계유정난을 성공했으니까 뭐가 책봉이 됐을까요? 정난공신들이 책봉이 돼요. 정난 1등 공신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정인지라는 사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세종대왕 때부터 활약했던 집현전 학사고, 이 사람 장원급제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어, 진짜 계유정난 때 뭔가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정인지를 제일 앞서 줬을까요? 이 사람 집현전의 수장격이자 리더였죠. 이런 사람이 자기들 그 계유정난에 앞장섰다. 얼굴 마담이다. 그러니까 요 정인지를 끌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꾀를 냈고 설생부를 작성했던 한 명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요 다다음 시간에 다룰 이제 성종 연산군 때 얘기할 때 잠깐 나올 인물인데 이 사람은 꽃미남이에요. 한확이라는 사람. 이 한확은 청주 한씨, 그러니까 한명회랑 같은 청주 한씨 명문 가문 집안 사람인데 이 집안은 뭐가 유명했냐면 비주얼로 유명해요. 비주얼. 이 한확 본인도 잘생겼고 누나 여동생이 다 얼굴이 미녀였어요. 그래서 한확의 누나는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후궁으로 얼굴 때문에 뽑혀갔어요. 이 한확의 여동생은 명나라 선덕제라는 황제의 또 얼굴 보고 외모로 뽑혀갔어요. 후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또 잘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건 얘기하겠지만 한확의 딸이 나중에 이제 소희왕후라고도 불리는데 세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세조의 며느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한확의 딸이 인수대비라고 불리게 돼요. 인수대비 혹 들어봤어요? 성종의 엄마죠. 2등 공신으로는 신숙주, 홍윤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3등 공신에 조금 눈여겨볼 사람이 들어가는데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이 성삼문은 세조에게 반대해서 단종복위 운동 주도한 사람 아닌가요? 자, 근데 왜 3등에 들어갔죠? 을까요? 꼬실라고도 있었고 이때 집현전 학사들 분위기나 흐름은 수양대군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조금 파악도 잘 안 됐을 뿐더러 그리고 수양대군이 누누이 얘기했던 그 김종서 영모설이라든지 김종서가 왕권을 넘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나 불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군말 없이 이들이 공신책봉하는 걸 순순히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수양대군이 여기서 더 나아갈 줄을 몰랐었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양대군에게 비수를 꽂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크게 당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공신책봉이 이루어져요. 이 공신들에게는 1등 공신들에게는 150결이라는 토지가 주어지는데 150결이면은 지금 땅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의도라고 들어봤어요? 여의도 면적이 한 90만 평 되거든요. 여의도 절반 정도. 땅을 얼마나 받았다고요? 네, 45만 평을 받은. 그쵸, 그쵸. 네, 여의도 절반. 근데 나중에 이제 한명회 같은 사람들은 1등 공신을 4번 하거든요. 이 이후에도 계속 공신책봉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종, 성종 때. 그때마다 계속 1등 공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땅에서 사실상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살고 있으면 세금을 다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한 명한테 내는 거예요. 왕 안 부럽죠? 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공신을 이제 공신으로 책봉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부터 조선사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공 세운 사람들의 훈장주죠. 훈장을 받은 옛날 사람들 해가지고 이 공신 그룹들을 이렇게 부르게 돼요. 뭐라고요? 훈구. 자, 이제 정난이 성공을 했고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왕처럼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는 걸 좋게 봤던 사람들도 아, 저놈 저거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제 것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죠. 자, 민심이 조금씩 수양대군 저거 맞아? 자, 요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자, 수양대군이 이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했던 거. 자기 어린 조카 단종, 이 단종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을 빨리 장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빨리 가족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단종의 결혼을 서두르게 돼요. 단종이 결혼을 하는데 여산 송씨 있나? 송씨 없나? 네. 정순왕후 송씨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단종이 이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1453년 기유정난 그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정순왕후 송씨는 지금 단종이 완전히 외톨이 상황이죠. 아무도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이 어린 자기 남편을
굉장히 극진하게 되게 대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어린 왕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집현전 학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면 왕으로서 치신을 지키려면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 계속 이 자기 그 남편한테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학문을 권하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종이 혹시 독살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신경 썼던 굉장히 남편을 끔찍히 생각했던 여자 정순왕후 송씨. 조선시대 정순왕후가 두 명 있어요. 단종의 부인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금 오늘 배운 정순왕후 송씨가 있고 너희 영조라는 임금 들어봤어요? 영조가 66세 때 15살짜리 부인을 맞아들여요. 두 번째 왕비로. 그 여자도 정순왕후 김씨예요. 영조가 정조. 정조의 할아버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정순왕후 송씨를 맞아들였는데 이거로 이제 끝이 아니었죠. 1455년 주변에 이제 수양대군 주변에 있는 공신들이 계속 단종을 압박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단종이 네,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에 넘겨요. 그렇죠. 왕의 자리를 양위하게 되죠. 그래서 단종은 이때 뭐가 됐을까요? 상왕이 되고 수양대군은 이때부터 뭐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세조. 그렇죠.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단종이 가지고 있던 왕의 상징 뭐죠? 거북이 뭐에 거북이. 옥새죠, 옥새. 이걸 어보라고도 하죠. 임금님의 보물이라고 해서 이 옥새가 누구에게?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이 단종의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줬던 신하가 누구였을까요? 성삼문이었죠. 자, 성삼문을 비롯한 육신에 대한 를 기록한 육신전에는 이때 성삼문이 이제 뒤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자기가 가장 모시고 지켜야 될 임금의 소중한 보물 옥새를 배신자, 그러니까 반란자에게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삼문이 바로 친구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박팽년을 찾아가요. 같이 집현전에서 공부했다. 자, 그래도 박팽년한테 딱 첫 마디 한 게, 자, 우리 경회로 연못에 빠져 죽자 그랬다. 경회로 얘기했죠? 태종 이방원이 그 외국 사신들 왔을 때 접대하려고 만든 그 경회루라는 2층 누각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경회루 연못 깊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18m. 1.8미터. 1.8m. 1.8미터면은 사람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죠. 동네 수영장 1.5미터만 돼도 니네 좀 깊다고 느끼니까. 아무튼 거기 빠져 죽자 그랬는데 박팽년이 아직 죽음은 이르고 자, 저 수양대군 저 우리가 제거하고 뭔가 일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쵸 거사를 꾸미게 되죠. 이 거사를 준비했던 인물들이 집현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유성원, 하위지, 이계 이 사람들은 집현전 학사들이고 무신도 하나 끼어들죠. 유응부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단종 복위 운동에 성공해요, 실패해요? 네. 실패하고 모두 세조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죠. 1456년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건. 자, 1456년에 그 이제 세조가 즉위한 거를 축하하는 명나라 사신이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조 즉위 사실을 명나라에 알렸더니 명나라에서 세조 즉위 축하해 하고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경호원이 동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임금이랑 명나라 사신 뒤에 경호원 2명이 배치되기로 했는데 그 경호원을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불러요. 벼룬검이라고 불러요. 이 벼룬검으로 선택된 인물이 성삼문의 아버지였던 성승이라는 사람이랑
무신이었던 유흥부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상하게 좀 뭔가 촉이 좋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한명회란 사람이 이 벼룬검이 뭔가 자기네 쪽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명회가 세조를 찾아가요. 지금 명나라 사신 오는데 여름이기도 하고 공간이 좁은데 저 남자 둘이 저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면 자리가 좁을 거니까 벼룬검을 빼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명회 얘기대로 세조가 벼룬검을 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날의 거사 계획, 원래는 저 명나라 사신들 참여한 자리에서 벼룬검 두 명이 뒤에 있다가 세조 뒤에서 칼로 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차질이 생겼죠. 자, 이때 성산문이 아, 이거 지금 틀어졌으니까 거사를 미루자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무신이었던 유흥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미루다가 시간 끌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밀고자들이 생길 수가 있죠. 비밀이 새어나가거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저질러야 된다. 자, 하지만 결국은 성산문을 비롯한 문신들이 더 다수였기 때문에 유흥부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되고 거사 입장이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사 일정이 미뤄지면 간땡이 조그만 사람들 있죠. 조마조마한 사람들. 자, 김질 같은 집현전 학사였어요. 이 사람이 집현전에서 가장 오래 공부했고 세종대왕의 예쁨을 많이 받았던 김질의 장인어른,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던 정창손을 찾아가죠. 자, 정창손은 바로 세조에게 달려가게 돼요. 세조가 이 사실을 듣자마자 화를 이제 불같이 내면서 이 사람들을 다 뼈, 잡아들이라 그랬죠. 자, 이들이 모질게 고문을 당해요. 조선시대 고문당하는 거를 국가에서 고문하는 걸 뭐라고 하죠? 국문. 자, 나라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이 국문을 보통은 높은 신하들이 이제 하는데 세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국문장에서 직접 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 직접 고문하는 거를 친히 고문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친국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성산문이랑 박팽년 특히 막 심하게 고문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요. 너무 주리를 틀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준 월급, 내가 준 녹봉 너 다 받아먹지 않았느냐? 성산문이 웃으면서 우리 집 가보세요. 자, 나으리가 준 쌀 이거 한 톨도 안 먹었습니다. 실제로 성산문 집에 가보니까 쌀이 다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세조를 계속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나으리 나으리 불렀다. 자, 박팽년 너 내가 충청도 관찰사까지 시켜줬잖아.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예요. 자, 그러면은 너 당연히 왕인 나한테 여러 가지 보고서를 올렸을 텐데 그 보고서에 분명히 너 이거 쓰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거 무슨 자죠? 신하 신자죠? 자, 나는 당신한테 신하라고 칭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팽년 보고서를 가져와서 봤더니 신하 신이 아니라 이렇게 썼죠? 비슷한 한자. 네. 알고 보니까 신하 신자를 다 박팽년이 이렇게 써서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6명의 신하들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됐어요. 이 6명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단종에게 충정을 지켰던 신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두번 적었구나. 1457년에 결국은 상왕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요. 단종을 살려줬다가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산군으로 강등된 다음에 노산군을 어디로 보내죠? 영월로. 영월의 정확한 지명이 그 상가 산사 있죠.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 보내죠. 형식적으로는 높죠. 그리고 노산군을 이제 유배 보낸 다음에 그러면 정순왕후 송씨는 이제 뭐가 됐죠? 왕비였다가 상왕이 되면서 대비가 됐다가 노산 군부인으로 강등이 된 거죠.
그래서 노상군과 이제 노상군 부인은 한양에서 헤어지고 노상군은 영월에 유배 갔다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반란군한테 실록의 기록엔 뭐라고 나와요? 자, 아, 자살했다고 나와 있죠. 실록에는 목을 맸다고. 근데 실제로 목을 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읽었던 아마 책에서는 그 세조가 네.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신을 보내 죽였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사약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때 사약을 가져간 사람이 금부도사 왕방현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네, 저는 맞아요. 다른 기록 영화에서는 활시위를 이제 그 단종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단종이 이제 그 목에 졸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건 다 야사의 기록이에요. 정사는 이거예요. 이게 정사가. 자, 이렇게 해서 단종이 죽임을 당하고 단종이 17. 자, 그리고 여기 금성대군 아까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금성대군은 기후정난 일어난 직후에 이 김종서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상령이란 곳으로 유배를 가요. 상령이 지금은 어딜까요? 서울 위에 있어요. 383 바로 아래. 연, 연천이에요, 연천. 연천으로 유배를 갔다가 분부돼 있는데 경기도 광주로 옮겨가요. 그랬다가 단종 복위운동 일어나고 나서 이번에 또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순흥이라는 곳으로 가요. 순흥은 경상북도의 영주라는 곳이거든요. 경상북도랑 강원도 남쪽은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강원도 남쪽이랑 경상북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는 다르지만 붙어 있죠? 자, 가까운 곳으로 왔죠? 그죠? 그 보니까 자기 조카가 지금 노상군으로 강등된 다음에 유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조카를 아꼈던 삼촌 마음에서 어때요? 조카도 보고 싶고 조카를 빨리 보기시키고 싶죠? 그래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 수능의 책임자였던 이보흠이라는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성대군이 그 유배지에서 또 반란을 계획을 하죠. 근데 이게 사전에 다 어떻게 돼요? 발각됐죠? 뭐 일설에 의하면은 한명회가 일부러 금성대군 그 방골 기질이 있으니까 누구 근처에 붙인 거예요? 단종 근처에 뭐 붙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성대군의 영모도 걸리게 되면서 결국 금성대군도 단종 죽는 날 같이 사사가 되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기후정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사사되고 태종 이방원은 자기 형제들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은 안 죽였어요. 유배를 보냈죠. 회한대군 이런 사람. 근데 세조는 어떻게 했어요? 네. 다 죽였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후정난 직후에 아까 세조가 중해병마노통사라고 해서 지방군 인사도 가지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함경도 책임자였던 이징옥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김종서 육진개척할 때 김종서를 따르던 사람이라서 김종서 측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박호문이라는 사람이랑 바꿔요. 근데 이징옥이 눈치가 빨라서 한양의 소식을 알아봤더니 김종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보낸 사람이 자기 대신해서 함경도에 온다는 거예요. 이징옥이 이걸 알아채고 박호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징옥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징옥이 여기서 뭐 나라도 세우고 여진족들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반란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징옥 부하들이 수양대군 쪽 편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징옥도 그 자기 부하들에게 제거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조는 피를 많이 봤죠. 무리를 해가면서 이제 왕이 됐고 그리고 전 왕이었던 노상군, 그러니까 단종을 죽여버렸죠. 왕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왕이 다 뭐라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길어졌 왕 되면 도장 찍고 힘들지 않아?